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전복돼 20대 4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망가진 건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주변으로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튕겨나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힌 건지 차 앞뒤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근처에서 승용차가 방음벽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20대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마약이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가 추돌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2대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러다가 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힌 거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이 2~3대씩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그 사이에 있던 다른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긴 사고 행렬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CCTV에 운전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차 씨는 거듭 급발진을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소문에 대해 자신도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전 호텔 승강기와 주차장 CCTV 영상에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보험 처리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만큼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도 차 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2~3차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술이랄지 목격자의 어떤 증언 이것 가지고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링핀에 비유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 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가 처음으로 공개돼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안전연구원은 지난 2월 페달 오조작 관련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 과거 우리나라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전기택시 운전자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페달 블랙박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우회전하던 중 급발진이 발생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초 동안 30m를 달리면서 가속 페달을 6번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블랙박스를 통해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쉬어가는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는 예보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 위주로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서울은 새벽 4시 정도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영월과 정선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충남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호남과 그 밖에 충청,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가 언제 강하게 올지 살펴보면 수도권은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은 장마가 쉬어가는 대신 폭염이 기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특히 전남 일부와 광주를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소강 상태를 오늘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이미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강릉이 27.2도, 그리고 전주가 26.9도, 광주가 25.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29도, 청주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곳곳이 최근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일본 열도에도 7월 초부터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혼슈 중서부 미에현 마스사카시는 5일 최고 기온이 섭씨 39.7도까지 올랐습니다. 도쿄 도심도 35.5도까지 상승하면서 오후 3시 기준 55명이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도쿄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수도권인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지에서 열사병이 의심돼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합치면 2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반쯤 산둥성 둥밍현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은 이번 토네이도로 1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동안 일부 지역엔 초속 34m의 강풍이 불고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둥성에서는 해마다 평균 1.5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해변에서 관광객 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독립기념일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전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섬에서 180cm 길이의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상어에게 물려 해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등이 해안가 순찰을 위해 띄운 드론에는 해안선 근처를 오가는 상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상어의 공격이 보고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알루미늄 주조 공장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은 물로 진화할 수 없어 모래로 방화벽을 세운 뒤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2-3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창고 건물이 모두 불타는 등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 침전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니켈 배터리 취급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반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4개 동 가운데 1개 동과 니켈 배터리 2톤가량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 11일 만인 어제 유족과 회사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보인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은 어제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유족 측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에 자리를 떴습니다.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최근 불과 사흘 동안 3차례나 불이 나 40대 가까운 오토바이가 탔습니다. 모두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바닥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로 번집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3차례나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조사에서는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불이 왜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리튬 전지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부품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일 정밀 감식은 차체 내에 있는 배터리, 모터, 기타 등등의 부품까지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불이 난 업체 대표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때문에 오래된 전기 오토바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보면 이걸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손님한테 해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에서 막냐는 거죠.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리튬 전지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처럼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최근 특수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일상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리튬 배터리, 관리와 충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 담당 부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전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흘 동안 3차례나 같은 업체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전기 오토바이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 사이에서 난 불도 이 구간을 지나던 선로 정비 차량에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 구성 물질이 손상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리튬 배터리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충전, 장기 방전, 침수 등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리튬 배터리 보관부터 취급, 충전까지 구체적인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가득 충전하기보다도 한 90% 정도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고 당장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리튬 배터리가 젖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충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주무부처의 칸막이 행정 탓에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부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에 첨가해서 보관관리에 첨가하는 데는 아직 소관이 없는 것 같고요. 미진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TF 통해서 아마 이거를 개선 대책을 아마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 일상에서 리튬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법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의 어제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4명 탄핵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조사를 후순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 법사위 내부 논의 끝에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를 가장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상 논의에 불참한 인원이 있어서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나머지 검사들의 조사 순서까지 함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 탄핵 소추안에는 김 검사뿐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이력이 있는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권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폐기 한 달여 만인 그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오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특검법 발의부터 논의까지 전 과정에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존중한 헌재의 판단마저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해 오독을 했다며 가짜 주장을 바로잡고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명 등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만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찬성표 189표 가운데 안 의원 이름이 포함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지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건 안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대다수 국민 뜻에 따라 최상병 순직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적잖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론에 어긋난 선택을 한 안 의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친윤계 의원 사이에선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검법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의결된 사안은 아니었던 만큼 징계를 앞세우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소신투표 행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팀을 이룬 사실상 러닝메이트 체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계파 정치, 줄 세우기 관행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총선 시기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후보와 한 팀을 자처하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초선 박정훈 의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도 한 후보와 발을 맞춰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도부의 한동훈 대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물밑에서 조용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희룡 후보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효환 의원과 짝을 이뤘습니다. 인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장을 낸 뒤로 연일 한동훈 대세론을 깎아내리면서 원희룡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믿으세요? 여론조사와는 다른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다. 지금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두 후보와 달리 원내 중진인 나경원 후보와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 등 원외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전략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외 인사들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협력 관계라는 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영남의 당원들의 뜻을 좀 나경원 후보와 함께하고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하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진용을 갖춰 캠페인에 나선 건 이준석 전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일종의 학습 효과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 전 대표는 이런 규정에 따라 당대표직을 잃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지키려면 최고위원의 우군들을 입성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던 겁니다. 이에 윤상현 후보는 러닝메이트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 선관위가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지하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끼리 관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관행에 줄 서는 겁니다. 이 당은 가장 큰 문제가 줄 세우기인데 압도적 다수 야당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축하려는 의도라지만 결국엔 친한 대 친윤, 줄 세우기로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 들어 집권 여당 지도부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히는데 누가 더 많은 세력을 모아내냐가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핵심 요건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9일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도전자로 나서며 민주당 전당대회도 일단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국회와 재판 일정에 집중하며 현안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이르면 9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입장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당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당대표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출마의 변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민생과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시 대표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실에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민생이거든요. 이번에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어대명 기류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은 유일한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며 소수 의견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고 당을 염장하고 아끼는 사람 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 전 의원 출마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추대되는 모양새는 피하게 됐지만 전당대회 흥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관건인데 워낙 이 전 대표의 아성이 공고해 역부족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당의 지도자인데 저는 뭐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차기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달리 치열할 전망입니다. 친명 인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후보만 10여 명이라 예비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 후보 등록이 끝나면 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싱거운 집안잔치에 그칠지 아니면 그래도 역동성이 있는 정당의 축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한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0.54% 오른 5,567.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 오른 18,352.76의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선 테슬라의 주가도 8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주가 수익률이 이익으로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08% 오른 251.52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6개월여 만에 다시 25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가스 공급 가격이 원가에 못 미쳐서 가스공사의 부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서울 시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3,800원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올리려다 잠정 보류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4일 만에 결국 발표됐습니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41원, 식당 등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올리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거주 4인 가족 평균 가스요금이 월 3,770원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민수용 도매요금을 5.3%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팔아 쌓인 적자, 이른바 미수금 규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 여건이 나빠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1년 1조 8천억에서 22년 8조 6천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해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엔 다시 5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624%에 이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5천억 원의 미수금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대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시설을 교체해주는 열 효율 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번 장마는 비가 내릴 때 퍼붓는 집중호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가는 장마에 맞춰 다양한 방수 제품을 출시하며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는 우양산. 우산의 방수 기능과 양산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결합한 상품으로 비 오는 날이나 화창한 날 등 날씨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 나는 날은 양산을 펴면 자외선 85%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피부에 관심 있는 남자분들도 많은데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양산의 판매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5월과 비교해 60% 증가했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화창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인데 편의점 업계도 급하게 우산을 찾는 수요를 예상하고 저가 우산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습폭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장마철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자 최저가 우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산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덮개, 가방 방수 덮개, 발수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장마용품의 판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좀 안 내리다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옷이나 뭐 물건들은 예쁜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방수 기능이 포함된 거는 같이 포함이 되면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레인부츠나 우비 등 패션 아이템도 인기입니다. 온라인 쇼핑 앱에서 레인부츠의 지난달 마지막 열흘의 판매량이 직전 열흘보다 8배가량 치솟았고 우비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패션업계는 이에 발맞춰 방수 소재나 잘 마르는 소재의 옷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발맞춰 유통업계는 다양한 장마 제품으로 여름나기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주말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은 유세 연설에서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토론 이후에도 바이든의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m staying in the race. I'll beat Donald Trump. 과거 트럼프의 말실수를 지적하며 인지력 논란에 맞불을 놨습니다. Did you ever hear how he explained the 4th of July when he was president? He said, George Washington's army won the revolution by taking control of the airports from the British. 그럼에도 언론은 후보 교체 여론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사퇴론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실수가 반복됐다며 인지력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바이든이 스스로를 오바마 밑에서 일한 첫 흑인 여성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By the way,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to serve with a black president. 뉴욕타임스는 전날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실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The one that one of our colleagues, the former president, didn't want to go and be up there. I probably shouldn't even say it anyway. 바이든 캠프는 언론이 뉴스거리도 아닌 작은 실수까지 지나치게 딴지를 걸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CNN은 민주당 물밑에서 이미 해리스 부통령 추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유력한 러닝메이트를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의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또 트럼프가 해리스의 낄낄대는 웃음을 조롱하며 웃는 해리스라는 별명을 붙였다며 해리스의 등판을 진지하게 본다는 신호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가 주목받는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과 무관한 정책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누가 그 뒤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것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 그중 일부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끔찍하다며 자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보수 싱크탱크 등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발간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후보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우 국민연합이 1차 투표에 이어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과반은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프랑스 정국이 국정마비 등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범여권 후보인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벽보를 붙이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은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청년 4명을 체포했습니다. Toujours un peu fébrile, mais on tiendra jusqu'au bout et on mènera cette campagne parce que nous croyons profondément à ce qu'on fait et qu'on est largement aidé et appuyé. 극우연합에 소속된 후보들도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Je pense que la violence, c'est le cancer de la démocratie. C'est le cancer de notre société. D'abord, je voudrais exprimer je n'avais pas connaissance de cette information et je voudrais évidemment 국민연합이 주도하는 극우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선거 분위기는 한층 과열됐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좌파연합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결선 투표 당일 파리에 5천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 명의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연합이 제1당이 되는 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 하지만 과반 의석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3자 구도였던 1차 때와는 달리 좌파연합과 범여권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각 진영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À partir du moment où il n'y a pas de majorité absolue, ni pour les uns ni pour les autres, or nous sommes les seuls à pouvoir avoir une majorité absolue, alors aucune loi ne sera votée. Donc c'est pour ça que je parle de Bourbon. 만일 좌파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돼 마크롱 대통령과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민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고 좌파연합은 이스라엘에 비판적이어서 외교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탄소 중립을 외쳤던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년 사이 48%나 증가할 정도인데요. 광범위한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는 전력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최고 경영자까지 나서서 탄소 중립을 외쳤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구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 톤, 전년도와 비교하면 13%, 4년 전보다 48% 급증한 겁니다. 구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탄소 중립에 앞장섰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To say I want to cut almost all of my emissions by 2030 is, we recognize, very ambitious. We're already seeing, right, a lot of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if we don't make the cuts now, those consequences are going to continue to grow. 애초 다짐과는 달리 전기 먹는 하마로 눈총을 받자 원전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오던 MS는 데이터 센터 동력에 원자력을 추가했고 아마존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들였습니다. 원전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과도 맞닿는 지점입니다. As we see AI, these data centers, the increased demand for power from electrification, and all of these factories that are coming online. So we need clean baseload power. Nuclear is one of the solutions.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면서까지 전력 확보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 광범위한 분야에 거친 AI 열풍에 탄소를 마구 뿜어내면서 탄소 중립 목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난해 많은 사과 농가가 냉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는데요. 올해는 과수 화상병에 이어서 불안병이 퍼지고 있는데 예방이나 치료가 쉽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 유다정 기자입니다. 7월 이맘때쯤이면 사과나무에 파릇파릇하게 달려있을 잎들이 노랗게 말라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 감붉은 색으로 변했고 쉽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은 불안병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들로 농가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약재를 도포하고 가지를 잘라봤지만 올해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요거는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농민들로서는 참 답답하죠. 불안병은 해마다 봄과 초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생한 나뭇가지를 잘라내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독용 도포제를 바르면 확산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가는 올해 아무리 대응해도 확산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안병이 전염성이 있는 탓에 현재 제천시 봉양읍만 해도 22개 사과 농가 중 60에서 70% 농가가 불안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나무를 뽑아낸 농가도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불안병은 현재 일반 과수병으로 분류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병이 아닌 탓에 자치단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불안병, 탄저병, 잠오병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타 작목에 비하여 보험이나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 겪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이어 과수화상병과 불안병 확산까지 사과 농가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금사과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은 울산의 12경 중 하나인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모래사장과는 다르게 동글동글한 몽돌이 펼쳐진 해변이 특징인데요. 최근 연안 침식으로 몽돌이 점차 사라지면서 백사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입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과는 다르게 동그란 모양의 자갈이 특징인 강동 몽돌해변. 특이한 해변 덕분에 울산 12경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몽돌 해변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몽돌 해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모래사장처럼 변했습니다. 몽돌 해변을 찾은 시민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돌멩이도 좀 굵었고 좀 자갈도 많았고 이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모래밖에 없고. 해양수산부가 매년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동 몽돌 해변은 16년 동안 우려 등급과 보통 등급을 오갔고 우려 등급을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해안 인공구조물 설치 등 연안 환경 변화로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부의 연안 정비 사업은 D등급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당장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연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D등급부터 우선으로 시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안 침식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안 침식도 계속해 진행되고 있어 40년 전에 비해 축구장 3개에 가까운 면적이 사라진 상황. 여름철 관광객 유입이 많은 몽돌해변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초록빛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나리 보침처럼 요가 매트를 짊어진 사람들이 숲속에 모였습니다. 가볍게 몸풀기를 한 뒤 신발을 벗고 하나둘 맨발로 산길을 오릅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솔잎, 나뭇가지, 돌멩이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편안합니다. 나무와 이 틈틈이 보이는 하늘과 이 여리여리한 나뭇잎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제 숲이 오롯이 이번에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나무 소품을 이용해 찻잔 받침을 만들고 향긋한 꽃차로 오감도 자극해봅니다. 숲과 하나가 되는 시간. 지그시 눈을 감고 싱그러운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신 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숲을 받아들이자 일상 속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또 일하면서 또 느꼈던 스트레스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와, 다 그냥 비워졌네 이런 마음으로. 수원시가 운영 중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명 넘게 참여할 만큼 인기를 끌자 올해부터는 광교산과 칠보산, 1월 영흥수목원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했습니다. 숲에 오면 이 녹색 경관이 나를 또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진짜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수원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YTN 최병신입니다. 손예진 배우가 부천국제영화제 행사를 위해 결혼과 출산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유식만 잘 먹어도 행복을 느낀다면서 관객 곁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배우 현빈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 배우 손예진이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느덧 엄마가 된 손예진은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일만 하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요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이가 이유식을 한 끼만 잘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육아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정말 다른 세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배우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연기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 다양한 연기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이 자주 길게 연기하고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최근 거듭되는 한국 영화계의 위기론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영화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영화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된다. 나라도 극장을 많이 가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특별전에선 클래식, 덕혜옹주 등 손예진의 대표 작품 6편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또 토크 행사, 사진전 등을 통해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손예진의 23년 연기 인생을 조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토요일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